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복 게재와 문장 재사용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강의 드릴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황은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중복 게재의 개념, 이어서 여러 유형의 중복 게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문장 재사용, 다른 말로는 텍스트 리사이클링, 우리말로 자기 표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 계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복 계좌의 한 유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두 편의 논문입니다. 2006년에 발표됐던 두 편의 논문인데 한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제목을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또 길어서 금방 눈에 들어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상당히 비슷한 것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을 들어가 보면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버랩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쓰여 있죠. 예를 들어서 앞에 박스를 보시면은 The PC12 cell can be a useful single cell model in which to investigate molecular mechanism. 여기도 마찬가지로 PC12 cell can be a useful single cell model in which to investigate the molecular mechanism. 하면서 상당히 동일한 유사하거나 동일한 그러한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결과 부분에 가보면요. 이 두 논문에서의 결과 부분이 각각이 6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2, 즉 4개의 섹션의 제목이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Potential effects of amphetamine and SMR and on potassium stimulated DA release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여기에 음, 이건 에탄올을 줄임말인데요. ETOAC fraction of SMR. 그래서 여기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가 있지 않고 암피타민이라고 하는 말이 대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제목이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은 디스커션의 대부분도 서로 굉장히 유사하고요. 거의 뭐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한 첫 번째 논문에 있는 데이터의 그림 1, 피겨 2, 피겨 4에 보면 똑같은 그림들이 두 번째 논문의 피겨 2, 피겨 3, 피겨 5에 똑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컬러만 좀 다를 뿐이죠. 이렇게 복잡한 그림도 역시 똑같이 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유형의 이중 출판입니다. 이러한 이중 출판물이 연구 실적물로 어, 이 산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 연구자의 경우에 상당히 부당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중복계제는 부당하다고 되어 있고요. 어,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에서는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정의해 보게 되면 부당한 중복계제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보셨던 그런 예가 아주 이 정의에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부분, 규정 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연구자들도 왜 중복계제가 부적절한 행위인지, 금지되어야 될 행위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2010년도에 네이처지에서 왜 이중계제 또는 자기 표절이 문제시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사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Many researchers say that republication without citation violates the premise
that each scientific paper should be an original contribution. It can also serve to falsely inflate a researcher's CV.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간단히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논문은 새로운 것을 담아야 한다는 전제를 위반하는 일이다. 또한 연구 실적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일이다. 그래서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연구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중계제나 자기 표절이 금지되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같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중에 심사와 평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 동료 연구자의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유발하는 일이 되겠고요. 또한 동일한 정보가 이중으로 검색되고 읽히도록 하여서 동료 학자들의 혼돈을 초래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토록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근래 들어와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복으로 산정되도록 해서 논문이 두 개가 발표됐으니까 데이터가 중복으로 산정이 될 수 있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타 분석. 요새 문헌들을 가지고 문헌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연구 방법이 있죠. 메타 분석 연구인데 이러한 메타 분석 연구의 결과에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잘못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반인들과 학자들이 부당하게 느끼는 부분은 연구 실적에 대한 크레딧을 이중으로 받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계제와 나아가서 자기 표절이 지양돼야 되고 또는 금지돼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복계제와 문장 재사용의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계제, 이중계제와 문장 재사용은 일단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계제, 이중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영어로는 republication 또는 duplicate publication 또는 redundant publication이라고 정의가 되고요. 우리말로는 이미 출판된 글과 데이터가 많이 중복되고, 그래서 새로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적은 경우가 중복계제 또는 이중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티피컬한 이중 출판, 중복계제가 있고요. 똑같은 비슷한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을 다시 발표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에 속하는 유형으로서 데이터 재사용 또는 데이터 날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출판, 덧붙이기 출판, 번역 출판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문장 재사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self-plagiarism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근래에는 텍스트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자기 표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절은 단어 자체가 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문장 재사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출판된 글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고, 그래서 비교적 적은 범위의 중복이며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는 우리가 문장 재사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복계제, 이중계제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보죠. 티피컬한 중복계제는 앞에서 도입 부분에서 소개했던 이 논문에서 볼 수가 있죠. 많은 텍스트들이 중복이 되고 있고, 또한 데이터들도 많이 중복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경우와 같이 텍스트와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중복된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중복 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복 계제 안에 한 작은 부분으로서 우리가 데이터 재사용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발표된 데이터나 자료를 새로 논문에서 그대로 또는 가공해서 제시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 연구에서 실제로 생산된 데이터를 제시하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데이터, 가짜 데이터를 제시하는 일, 즉 데이터 날조에 해당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2006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의 데이터 중에서 요 B번에 해당되는 사진이 독자가 읽었을 때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는 2004년에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이 발표했던 논문에 실렸던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같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크기만 좀 달라져 있죠. 문제는 2006년도에 논문은 2006년도에 발표된 논문은 오차드 그레스라고 하는 식물에 대한 연구였고, 2004년에 발표된 논문은 톨 페스큐 플랜트라고 하는 식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식물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동일한 비슷한 실험을 해서 사진 찍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진들은 그대로 재사용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중복 게재에 따라 또 다른 대표적인 유형으로 논문 쪼개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분할 출판, 영어로는 살라미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살라미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안 소세지죠. 소세지를 아주 얇게 똑같은 크기로 잘라내서 쪼가리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살라미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식으로 논문들을 쪼개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살라미 퍼블리케이션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어떤 연구자들이 복합 운동을 고령 여성을 모아놓고요. 모집해서 이 고령 여성들에게 복합 운동을 12주 동안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복부 지방과 치매 위험 인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논문 한 편이 더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어, 좀 생각을 해봐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아주 어, 깜찍한 방법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막 한 12개 정도의 데이터가 도출되었는데 그 데이터들을 한 개의 논문에 다 발표하지 않고 여섯 개 나눠서 두 개의 논문에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문의 제목을 달리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논문에서는 치매 위험 인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 주제로 발표를 하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호흡순환 기능, 베라 아밀로이드 및 DHE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 제목을 붙여서 두 번째 논문을 발표하는데 실은 치매 위험 인자하고 베라 아밀로이드, DHEA 이는 다 치매에 관련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두 논문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섯 개의 데이터를 쪼개갖고서 논문을 발표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통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령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 그것들은 오버랩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논문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이 텍스트들 하고 데이터들이 중복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서론에 보게 되면은 서론에 거의 단어가 똑같이 텍스트가 중복이 돼 있고 실험 방법도 각각이 다섯 개, 네 개씩의 실험 방법이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체격 검사, 최소 산소 섭취량, 복합 운동 프로그램, 혈액 검사 다 동일하죠.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동일합니다. 제목 자체가 동일하고 데이터 들어가고는 많은 부분이 데이터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논문이 쪼개져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논문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논문 쪼개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어, 반드시 동일한 그런 그림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논문들이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논문 쪽의 경우에는 동시에 두 개의 논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경우인데 어떤 거냐면은 거의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약간만 성질을 바꾼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 방법이 거의 같기 때문에 결과로 제시되는 그러한 방식도 거의 비슷하겠죠. 다만 사용한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고, 그렇지만 비슷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크게, 유의하게 다른 결과가 기대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두 개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뭐, 심사할 때는 물질 자체가 구체적으로는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리뷰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목도 많이 바꾸면은, 동일한 것이라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논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의 이름과 데이터의 수치들만 바꿔서 발표하는 경우, 이 두 개의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냥 한 개의 논문으로 그냥 제시했으면 됐는데, 이러한 형태의 논문 틀을 복제하는 그러한 형태의 중복 게재도 마찬가지로 논문 쪽에게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반대가 되는 덧붙이기 출판인데요. 이 덧붙이기 출판은 영어로는 이말라스 퍼블리케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말라스는 사실은 살라미 단어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죠. 논문 쪽이가 반대 유형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먼저 발표된 논문의 조사 기간이나 대상의 크기를 비슷한 곳에서 바꾸거나 뭐 숫자를 늘려서 비슷한 결론을 발표하는 경우가 덧붙이기 출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크게 다른 연구가 아니에요. 연구 자체가 같은데 대상의 크기만 또는 대상 자체가 성격만 좀 바꿔갖고서는 연구를 해갖고서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논문으로 1차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에 어, 50명의 대상을 가지고 발표했다면 이미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라고 한다면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숫자만 늘려갖고서 동일한 조사를 해갖고 뭐 거의 비슷한 결과가 이제 다를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결과가 기대되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논문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왜 다른 결과가 기대되는지 이 이유를 제대로 정당하게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두 번째 논문은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덮치기만 한 것이 되어서 중복 출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조사가 이전의 연구의 결과를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충분한 이유 즉, 뭐, 관련해서 중요한 새로운 이론이 바로 최근에 제시되었거나, 또는 먼저의 조사 이후에 조사 방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등의 그러한 다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 한은, 또 이전 논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설을 제한되었다면, 또는 제한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논문은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보다 한결 정밀한 측정 기법이나 조사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기존에 얻지 못했던 세밀한 결과가 보고된 것이 있다면은 이 기법을 도입해서 새로이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인정받으려면 이것에 대한 판단은 동료 전문가가 세밀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겠죠. 시비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시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논문 쪽이나 덧붙이기 출판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 학계에서 시비는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동료 전문가가 세밀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계속 시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회에서의 판단이 원인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동료 학자,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번역 출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은 커머셜하게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준 서비스, 논문 번역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의 홈페이지 제가
카피해 갖고선 제시 드리는 것이고요. 밑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글 번역이라고 한 것, 뭐 써보실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의 화면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상업적으로 번역을 부탁해서 해낼 수 있거나 또는 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구글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한글을 영어로 또는 영어를 한글로 또는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쉽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결코 학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학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 번역 출판을 해갖고서 논문을 다시 만드는 일은, 뭐, 학술적인 일이 아니고 단순한 이중계제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판단들을 우리 학계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번역 출판 또 하나의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이중 출판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계제, 리퍼블리케이션은 연구 부정임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에서 보셨다시피 연구 부정 행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논문 중복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 표절, 즉 문장 재사용은 연구 부정 행위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사실은 이 자기 표절은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어 실제로 논문에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부당한 중복계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부당한 중복계제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표절 또는 문장 재사용이라고 하는 단어 안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저작물을 재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이라고 해서 저작물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저작물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저작물을 단순히 논문 자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작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당한 중복계제 안에는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요. 법령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윤리 규정을 한번 보죠. 저는 이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윤리 규정이 상당히 모범적인 연구윤리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중복계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중복계제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 표절. 그래서 자기 표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 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중게재를 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 표절과 이중게재를 따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자기 표절에서는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중게재에서는 어, 저작물 자체를 다시 발표하는 행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분량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저작물의 일부를 다시 활용하는 것, 또 저작물의 자체를 활용하는 것. 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발표하는 보고서나 논문이 이공계와 달리 대부분이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일부를 재사용하는 경우를 자기 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텍스트의 거의 대부분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이중계제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표절과 이중계제를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학문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 기관이 있다고, 규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여전히 이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기 표절에서 일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일부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일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서론, 뭐,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이론적 배경, 문헌조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문장 재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자면요. 과거의 연구를 이어서 한 것이기에 이론적 배경이 동일하고 따라서 서론의 많은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 말 자체는 한 얘기인데 제가 누가 한 얘기인지 밝히지 않겠지만 실제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주장이죠. 우리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야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죠. 제가 과거에 이공계 학술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윤리를 얘기하는 출판윤리를 얘기하는 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줄여서 과편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출판윤리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시로 설문조사도 하고 교육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설문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지금은 바뀌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2007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초기에 그 규정에 재미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규정에서 이중계제와 자기 표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중계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작성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락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재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표절을 규정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중계제를 규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5개 이상의 문장 또는 한 단락을 표절하는 경우, 자기 표절하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 편집인들은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의 규정과 같이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면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라고 물었는데 16명이 답을 했는데 그중에 8사람이 이거 적절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6명 중에서 4명은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도 한 달러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재사용하는 것은 자기 표절이다. 즉, 이 이상을 재사용하는 것은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줄여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 표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분량은 한 단락 또는 5개 이하의 문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것이죠. 어, 아마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고, 저는 학문 분야보다는 개인적인 그러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밖에도 뭐 마이너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 개인적인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를, 어, 이, 어,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다면은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술지나 학회가
자기 학문 분야에서는 요 정도 우리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회지와 학술지와 학회가 공론화를 통해서 자기글 재사용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자기 글을 재사용해서 새로이 논문 쓰는 데 있어서 수고와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 수준에서 허용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에서 요 얘기는 그대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서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을 재활용하는 것은 필요상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겠지만은 한 문당 이상 두 문단, 세 문단 또는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이 정도가 재활용하는 것은 이거는 글을 쉽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어, 뭐 쉽게 얘기하면 꼼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전문가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일반인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글이 요 정도는 꼭 뭐 재활용할 필요도 있겠고 어, 과거 썼던 글의 연장상에서 이것은 같은 얘기를 또 쓰는 것은 필요하겠다,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의를 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계제와 이 자기글 재사용 문장 재사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많은 얘기를 이중계제, 이중출판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먼저 방법론, 영어로 Materialism Method 또는 단순히 메소드 부분 섹션이 있잖아요, 논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똑같이 다시 쓴 것은 다른 사람의 방법, 다른 사람이 논문에서 메소드 쓴 것을 그대로 다시 쓴 것은 표절이 되겠죠. 또는 자기 글을, 자기가 발표했던 논문의 방법, 메소드를 다시 사용하는, 다시 쓰는 것. 이거 문장 재사용이죠. 자기 표절이죠. 이라고 규정을 꼭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표절이나 문장 재사용으로, 어, 찍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여기에, Q6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밥이라는 사람과 라이첼이라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제 웹에서 디스커션한 내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밥과 라이첼은 누구냐면은 그 아이텐케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어,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터닛인 카피킬러와 비슷한 터닛인이라고 하는 표절 검색 엔진을 개발한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표절 검색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라이첼과 밥이에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이 디스커션한 내용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editors are largely unconcerned with plagiarism in method sections. 메소드 섹션에서의 표절은 에디터들이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설을 좀 말씀해드리면은 발표된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게 실험 또는 조사를 행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논문을 쓸 때 논문의 메소드 섹션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동일하게 기술되었어도 이에 대해서는 표절 또는 자기 표절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근래 학술 편집인들의 트렌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특정 학술지에 대해서는 이 견해에 반대하는 그런 편집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지에 가이드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쓰는 것이 옳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제가 굳이 첫물에 말씀드릴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메소드 섹션에
이것을 쓰는 목적은요, 결과의 재현에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면은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대로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 문제로 따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편집인들은 근래 와서는 그대로 쓰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표절도, 표절 부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자기 표절 또는 문장 재사용의 비난에서도 이 예외로 우리가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메소드 섹션에서는. 자,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번역 출판은 이중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로 발표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일. 반대로 영어로 발표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국내학술지에 발표하는 일. 둘 다 번역 출판이죠. 금지되어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학자들이 논문을 출판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논문 출판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보를 전파하는 일, 또 내가 만든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 이것이 바로 논문 출판 이유예요. 자, 이러한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보다 많은 리더들이 내 논문을 읽어주는 것이 타당하겠죠. 전파. 전파는 이왕 전파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타당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글로 써서 한글 읽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만 전파되는 것보다는 영어로 써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논문을 발표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굳이 번역 출판을 우리가 꼭 금지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소위 2차 출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중복 출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미 출판하였던 학술지와 이제 새로이 출판하려고 하는 학술지의 두 편집인 모두가 이 2차 출판의 가치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하면 승인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승인을 받으면 중복 출판이 가능합니다. 자, 이 두 편집인들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는 한글로 발표했던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나는 이 국제적인 리더들에게 내가 만든 정보를 전파하고 평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영어 학술지에다 이 내용을 다시 발표하고 싶은데 허용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저 장담하건데 100%의 편집인은 이것을 허용해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영어로 발표하려고 하는 그러한 학술지의 편집인에게도 또 편지를 쓰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한글로 한국 학회지에다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당신네 학회지에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투고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또 씁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많은 편집인들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를 이제 투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투고할 때 뭐를 더 하나 밝혀줘야 됩니다. 논문 앞에다가요. 제목이나 논문 앞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이것은 이미 발표된 논문의 2차 출판물임을 명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리뷰어들이 이 논문은 한국에서 이미 발표됐던 내용인데 또 영어로 발표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리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리뷰어들이 이것이 영어로 발표될 가치가 있다고 2차 출판을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래서 승인을 해준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이 논문은 2차 출판, 중복 출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두 편집인의 허락, 그 다음에 논문 앞에다가, 이것을 발표되었던 이력을 밝혀주는 일, 이걸 다 해서 리뷰를 거쳐서 논문 출판이 승인이 된다면은 이제 당당하게 중복 출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2차 출판은요, 다른 영어
언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문 분야, 연구 영역에서도 2차 출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술의 원리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이걸 한의학회지에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용어들을 물리학적인 용어로 바꾸고 개념도 물리학적인 용어, 개념을 좀 많이 소개를 하면서 물리학 학술지에다가 또 발표를 한다면 이것은 당당한 2차 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출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거는 우리 학자들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행동을 아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는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일이 중복계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중복계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배전 교수, 이제, 배 교수라고 한, 배모 교수라고 한 분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주 표지하지 않고 자기 표절을 해서 학술지 논문 13편으로 나눠서 13편, 예, 모두 이게 자기 학위 논문을 쓴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술지 논문에다가 발표했다는 거예요.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다는, 그래서 자기 표절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타당한 일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보죠. 이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결코 중복계제가 아니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위 논문은 영어로 thesis 또는 dissertation이라고 thesis,라고 얘기하죠. 학술지 논문은 research article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고 보면은 논문이라고 한 두 단어가 오버랩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성격의 문건인 거죠. 성격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학위를 부여할까 말까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평가 대상물이에요. 그 다음에 동료 심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차이가 있죠. 학술지 논문에서는 있지만 학위 논문에서는 동료 심사가 아닙니다. 이거 논문 심사위원들은 학위를 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논문을 썼는가를 평가해주는 그러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동료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어주느냐예요. 이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요새 제가 보면요. 학위 논문은 지도 교수도 거의 제대로 안 읽어져요. 즉, 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읽어봐야 5명. 뭐 특히 좀 많이 읽은다면 뭐 10명 안팎이겠죠. 그렇지만 학술지 논문은 전 세계에 발표된 경우에는 뭐 몇백 건, 몇천 명의 사람이 읽어주잖아요. 이 독자의 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독자의 수 읽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학위 논문은 대학이나 국가도서관에 제출되죠. 그리고는 때때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결코 발표, 등재, 출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발표, 등재, 출판이 아니고, 보관입니다. 보관. 영어로는 archive의 목적이에요. 대학이나 국가도서관에다 제출한 이들은요. 다만 이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표된 것으로 여겨질 뿐이에요. 그래서 학위 논문은 정식으로 따지면은 발표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은요, 연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도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냥 발표돼서 활용돼서는 안 되고 동료 심사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동료 심사를 거쳐서 학위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 진실성과 학문의 가치가 좀 더, 상승돼서, 향상돼서 동료 학자들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일이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학술지 논문화해서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모든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계제라고 해서 비난했던 것은 국내 학계에 적절치 못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학위 논문을 하나의 영실적으로 계수한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아직도 학위 논문을 연구 평가물로다가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러한 경우 기관들이 전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많은 기관들에서 학위 논문을
예를 들어서 뭐 200%의 점수를 준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또 그 학위 논문을 쓰고 또 그것에 기반해서 학술지 논문을 발표할 때는 뭐 이러한 관행에서 보면은 이건 이중계제가 맞죠. 그렇지만 이것은 없어져야 될 관행이다.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연구 실적물로 우리가 계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연구 자격으로 우리가 계상하는 것은 맞겠죠. 학위의 자격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겠죠. 또 한 가지 관련해 갖고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근래 우리 학계의 학술지에서는 학술지 논문에 본 논문은 누구누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음이라고 해서 출처가 학위 논문이라고 밝히는 그러한 학회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좀 답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학술지 논문이 학위 논문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이공계도 인문사회계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위 논문들이 바탕이 돼서 학술지 논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이 누구의 학위 논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학술지에서는 거의 이러한 출처가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학술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학술지에서 일부 학술지에서만 이것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요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위 논문뿐만 아니고 용역 보고서의 경우에도 학술지로 발표한 내용은 그것은 필요한 일이죠. 이중계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용역 보고서 또한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동료 심사를 거쳐서 학술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는요, 용역 연구 계약서에 그 조항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을은 갑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안 되는데 이런 조항이 있지 않다면은 요약 보고서의 내용은 학술지에 발표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 글과 데이터들을 학위 논문에 삽입하는 일은 정당한 일인가? 또 영역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학위 논문에 삽입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위 논문에 발표되었던 그 학위 논문에 썼던 데이터들은 학술지 논문에 썼던 글과 데이터들은 학위 논문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학위 논문에 넣어서 발표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뭐, 저 개인적인 경우를 얘기한다면은, 저는 학위 논문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일이 조금은 어려웠던 시절에, 학술지 논문을 쓰고 학위 논문을 썼는데, 저는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됐던 그 논문의 별세본을 제 학위 논문에다 그냥 철을 붙여넣어서 학위 논문에 대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행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중계제나 자기 표절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학술지 논문이나 용역 보고서에는요,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면은 저뿐만 아니고 두 명의 학생이 공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앞에 있는 장소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주가 되어서 이 친구의 학위 논문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논문인데, 이 논문에는 장소영의 학위 논문 내용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강현태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도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장소영이라는 학생이 자기 학위 논문에 이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다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강현태라고 하는 친구의 데이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강연태의 데이터가 장소영이 만든 데이터라고 착각을 해서 데이터 연구 많이 했네, 좋은 데이터 많이 있네, 라고 부풀려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학위 논문으로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는 철저하게 빼버리고 자기가 만든 데이터와 글만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만일에 이 강현태라고 한 친구의 데이터가 그대로 학위 논문에 들어간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은 학위 논문이 취소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앞에서 얘기했던 배 전 교수의 자기 표절 문제인데요. 학위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을 써서 자기 표절했다고 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문구를 잘 보면요. 좀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박사학위 논문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해 다른 논문을 쓰고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 자기 표절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 자기 표절을 했다. 어, 자, 이거 잘못 읽으면요. 출처 표기를 하면은 자기 표절이 아니고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표절이다라고 하는 말로 잘못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서 자기 표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자기 표절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죠. 아까 지금 여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있는 연구 부정 행위의 부당한 중복 게재에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라고 해서 출처 표시 없이라는 말을 전제를 했어요. 출처 표시 없이 게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사에서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표절이나 중복 게재가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출처 표시라고 한 문구가 들어간 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도 보면 연구 부정행위에 표절이라고 한 항목에 보면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사용했을 때라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윤리 규정을 봐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하면 일부를 쓰면 자기 표절이고, 저작물 자체를, 존재 자체를 밝히지 않은 채 역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쓰면은 이중계좌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이 그런 출처 표시를 하고 재활용을 하면은 그대로 복제를 해서 발표를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자기 표준이나 이중계좌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처 표시 하고서 쓰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대로 자기 표준이나 이중 계제를 하면서 추적 표시를 하는 경우를 한번 실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상의 예를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여기서 뭐 행정 연구에 대한 연구를 제가 했다고 해서, 논문을 썼어요. 여기에 뭐 노무현 정부 이후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성장 정책을 살펴보면 하면서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쓰는데 이 글 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 주장한 바를 갖고 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소개를 했고, 여기서도 소개를 했고, 끝에 가서도, 어, 이 기술 진보를 이루는 것이 지식 기반 산업의 주요 성장 요인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썼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제가 다른 논문에서 이것을 소개를 하면서 논문을 제가 또 쓰려고 해요. 자, 그러면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출처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출처 표시를 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글 뒤에 이런 다른 사람 인용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 앞에 있는 논문을 소개를 해요.
황은성 2023년 논문 출처 표시를 1인칭으로 했습니다. 또는 각주를 달아서 황은성 2023년 논문에서 재활용 이런 식으로 출처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자, 이런 형태의 출처 표시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지세요? 이 출처 표시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문단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출처 표시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출처 표시한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읽는 사람에게 혼돈이 가지 않나요? 앞에 있는 출처 표시는 뭐고 이 뒤에 하원성 2023년은 뭔가요?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이론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하원성 2023년으로 덧붙인 것은 하원성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던 뭐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 표시를 과거에 내왔었던 것에 대한 출처 표시를 한 것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혼돈만을 더 일으킵니다. 결코 자기가 썼던 글을 가져오면서 이런 식의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결코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현명한 일도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고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적 표시를 밝히는 것, 이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추적 표시를 표시 없이 써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추적 표시를 하는 것이 결코 자기 표절이나 이중계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것.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적 표시를 한 것이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그대로 썼을 때는 비록 출처 표시를 억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 표절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는 한정은 달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처 표시는 의미가 없다. 출처 표시하고 이걸 감안하지 말고 그대로 자기 표절이나 이중계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의 과거에 썼던 글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소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예,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갖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하려면은 말 바꿔 쓰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연구윤리 평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표절을 정의를 하면서 다음 경우에 표절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다섯 번째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출처 표시했죠. 출처 표시했는데 말 바꿔 쓰기를 하지 않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에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절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연구윤리 평가 규칙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학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현명하게 규정을 잘했다고 저는 정말 칭찬을 하고 싶고 다른 학계에서도 저는 이것을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출처 표시를 했지만은 말 바꿔 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거나 또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것은 표절이다라고 아주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글이건 내 글이건 출처 표시와 함께 말 바꿔 쓰기를 해서 쓰면 자기 표절 또는 표절의 유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적절한 출처 표시 무시해라. 요 단어 무시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에 학술대의 발표는 중복계제인가?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데이터를 학술대회에서 또 발표하면 이건 중복계제인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논문의 내용을 학술대에서 발표하는 것은요, 국내의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적절한 일은 아닙니다. 학회에서는,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필요가 있으면은 과거에 발표됐던 내용도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학술지에 발표될 내용을 학술대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이에 대한 이중계제의 우려는 학술대 발표집의 글을 너무 시적으로 개수한 일부 국내 학계의 관행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학술대의 발표의 목적은 내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자와 토의해서 연구에 대한 가치를 확대하고 유의성을 타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동료 심사를 마쳐서 연구의 유의성과 가치 그리고 연구 질성 등이 확보된 상태가 아닌 순전히 토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됐던 데이터, 내용 또는 앞으로 발표할 내용을 학술대에서 발표하는 것은 금지할 내용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 학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관영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학술대 프로시딩의 문제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학문 분야에 따라서 프로시딩을 다루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이 부분을 갖다가 유의하게 유념해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프로시딩을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대 프로시딩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술대 하면서 단순하게 초록집으로 발표하지 않고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소논문, 짧은 논문으로 이 초록을 대신을 해요.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프로시딩집입니다. 그런 프로시딩집은요, 대체적으로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는, 뭐, ICN 넘버가 없다든가, 그런 식으로 출판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한정된 부수만이 출판되고, 또 학술 대회에 참가한 사람한테만 보급되기 때문에 보급 경로도 제한되어서 일반적인 열람으로 어려운 문헌으로 분류가 되는 회색 문건이었습니다. 또 많은 프로시딩 논문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어 리뷰를 전혀 거치지 않거나 또는 아주 부실한 피어 리뷰를 거치기 때문에 형식만 검토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 논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근래에 만들어진 프로시딩은 더 이상 회색 문건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IEEE의 IEEE죠. 이거 보통 이제 IEEE라고 하는 건데, 국제 전기 전자 뭐 학회 이 약자입니다. IEEE는요. 굉장히 커다란 학회고요. 여기서 학술대회를 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들은 프로스팅지를 발간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이 IEEE의 프로시딩 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프로시딩들은 정보가 명확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간이 돼요. 그리고 여기 실린 문건들은 웹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급될 수 있습니다. ISBN 넘버도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 시기에 발간이 되고 또 거기에 프로시딩지에 실린 문건들이 외부로 보급될 수 있어요.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IEEE 컨퍼런스는요, 학술대회에서 초록 접수를 보통 할 때 call for abstracts라고 이 초록을 제출하세요 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IEEE의 컨퍼런스에서는 call for abstract가 아니고 call for pap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을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출된 짧은 논문들, 두세 페이지 된 짧은 논문들에 대해서는 피어 리뷰를 해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걸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피어 리뷰를 실시하고, 그래서 프로시딩에 실린 논문들은 이제 더 이상 앱스트랙트가 아니고요. 페이퍼입니다. 이제 스펠을 잘못 썼네요. 논문으로 선발되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IEEE의 컨퍼런스 프로시딩들은 더 이상 회색 문건도 아니고 더 이상 초록도 아닙니다. 이제 이 문건들은 논문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IEEE가 프로시딩을 허용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는 이 IEEE 전기 전자 학회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컴퓨터나 전자의 학계에서는 정보의 교류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발표된 그런 새로운 정보, 인포메이션 이미 6개월 뒤에 가면 이미 옛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의 경우 발전하는 그 속도를 보면은 뭐 6개월 정도 지나서는 이미 옛날 정보 기술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IEEE에서는 정보의 교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 페이퍼로 이 피어 리뷰하고 정식적으로 인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풀 페이퍼를 장려하기보다는 이 빨리 발표될 수 있는 정보가 빨리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다가 프로시딩지 논문을 갖다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동료 심사가 그렇게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 교류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이 약간의 부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IEEE의 경우에는 이 프로시딩에 실렸던 논문의 내용의 일부를 정식 논문으로 재사용하는 재발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IEEE는 자신의 풀 저널을 만들고 있어요. 이 제대로 된 정식 저널에 이 프로시딩 논문이 실리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IEEE에서는요, 퍼블리케이션 팔러스에 이 정상적인 학문의 발전 과정으로 본다고 프로시딩 논문이 정식 저널에 풀 페이퍼로 발표되는 것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책 안에 무슨 문구가 있냐면은 중복이 커다란 많은 경우에는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 국내 학회지에서, 오용되고 있는, 악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학술지인데요. 뭐,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 프로시딩 학술지예요. 이 학술지에 보게 되면은 테이블 2, 그다음에 피규어 2, 3, 4, 5, 그다음에 피규어 12,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테이블과 데이터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요. 이미 지금 이 컨퍼런스 프로시딩에 많은 것들이 지금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풀페이퍼의 거의 절반 정도가 프로시딩에서 발표됐던 데이터들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컨퍼런스 프로시딩과 풀페이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중계제가 아닌가요? 이중계제로 판정받을 위험이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학회에서는 이것이 프로시딩 논문이었다. 그것이 지금 풀페이퍼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반인 보기에는 이건 이주계제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프로시딩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는요. 국내 학자들의 경우에는 빠른 정보 전파가 절실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프로시딩지가 발간되는 경우, 이 학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1년, 뭐, 요새 정상적인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는 걸 보면은, 뭐, 보통은 6개월, 초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어떤 경우에는 6개월보다 빨리, 한 4개월 정도 되면 논문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억셉트가 되면은 거의 한 달 안에, 2달 안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같이 그렇게 풀페이퍼로 논문이 발표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빠른 정보 전파가 절실하다고 하는 명분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학문 분야에서는 프로시딩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시딩지를 학자들은 하나의 연구 실적물로 간주하고
학계어에다가 나 연구 실적물로 프로 시리즈 논문 발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실태는 어, 유의성과 과학적 완결성이 낮은 상태의 결과를 양산해서 쉽게 연구 실적을 쌓고자 하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연해지게 되면 국내 학계에는 심도 있는 연구가 회피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래서 이 프로시딩지가 이중계제가 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학회지와 또 학술대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이 이중계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이 좀 넘어갔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연구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